며느리는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재산은 어차피 다 저희 거예요. 평생을 바친 아들마저 침묵했죠. 돈 요구를 거절하자 그들은 저를 정신병원에 보내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이 제게 남겨준 마지막 선물이 있었다는 것을. 이 싸움의 끝을 꼭 지켜봐 주세요. 새벽 4시 익선동 골목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우리 집 부엌은 벌써부터 환했어요. 창호지 문 너머로 희미하게 스며드는 가로등 불빛과 부엌의 백열등 불빛이 섞여 묘한 분위기를 만들었죠. 저는 마른 행주로 녹그릇을 닦고 있었어요. 이 그릇들은 시어머니께서 제게 물려주신 건데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닦을 때마다 마음이 경건해져요. 쏘악 행주가 그릇 위를 스치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웠죠. 남편이 살아있을 땐 이 시간이 참 좋았는데 나란히 앉아 함께 그릇을 닦거나 제가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남편은 옆에서 묵묵히 신문을 읽곤 했거든요. 이제는 그저 저 혼자만의 시간이 되어버렸네요. 창밖을 보니 어렴풋이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이 동네도 참 많이 변했어요. 제가 처음 시집왔을 때만 해도 여긴 그저 조용한 한옥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동네였는데 이젠 주말이고 평일이고 할 것 없이 젊은 사람들이며 외국인 관광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어요.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카페의 음악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이젠 익숙해질 법도 한데 오늘 같은 날은 유난히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아요. 마치 저 혼자만 다른 세상에 뚝 떨어진 기분이랄까요. 기름 냄새가 부엌에 고소하게 퍼지기 시작했어요. 녹두전, 동태전, 깨십전 하나하나 정갈하게 부천의 접시에 담았죠. 우리 아들 지훈이는 어릴 때부터 이 깨십전을 참 좋아했어요. 명절날 부엌에 들어와서는 엄마 하나만 하면서 뜨거운 전을 호호 불어 입에 넣던 모습이 눈에 선하네요. 며느리 유라는 잡채를 좋아하니까 당면도 어제 미리 불려놓고 시금치도 맛있게 무쳐놨죠. 손주 녀석은 갈비찜을 제일 좋아하니 어젯밤부터 핏물 빼고 정성껏 양념에 재워둔 소갈비를 뭉근한 불에 올렸어요. 달큼한 간장 냄새가 집안 가득 퍼지니 이제야 정말 설날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렇게 음식을 하다 보면 문득 혼잣말을 하게 돼요. 지훈이는 아침 일찍 온다고 했으니 떡국은 상 차리기 직전에 끓여야지. 유라는 단 걸 별로 안 좋아하니까 잡채에 설탕은 조금만. 우리 강아지, 손주는 세뱃돈 두둑이 챙겨줘야 웃겠지.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면 금방이라도 현관문이 철컥 열리면서 어머니, 저희 왔어요. 하는 목소리가 들릴 것만 같았어요. 벽에 걸린 낡은 가족 사진 속에서 남편이 인자하게 웃고 있었어요. 당신도 보고 싶지? 우리 아들, 며느리,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우리 손주. 당신만 있었어도 오늘이 이렇게 외롭지는 않았을 텐데 그래도 괜찮아요. 내가 당신 목까지 아이들 지켜보고 든든하게 있어줘야죠. 그게 내 역할이니까요. 차례상 준비가 거의 끝나갈 무렵 저는 잠시 마루에 걸터 앉아 숨을 돌렸어요. 아침 8시가 넘어가고 있었죠. 슬슬 출발했으려나 싶어 손주에게 영상통화를 걸어봤어요. 뚜루루르 신호음만 한참 가다가 뚝 끊겨버리더군요. 바쁜가 보지. 아이를 깨우고 준비하려면 정신없을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을 때였어요. 띠링 하고 스마트폰에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며느리 유라였죠. 어머니, 죄송해요. 갑자기 차가 너무 막혀서요. 올해는 저희끼리 간단히 보낼게요. 계좌로 용돈 보내드렸어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차가 막힌다고? 설날 아침에 차가 막히는 건 당연한 일인데 그게 못 올 이유가 되나?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아침 일찍 오겠다고 약속했던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무어라 답장을 보내야 할지 몰라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냥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는 무심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유라의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봤어요. 평소에 잘 보지도 않는데 그날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보고야 말았어요. 1시간 전에 올라온 사진 한 장을, 활짝 웃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 그들 뒤로는 푸른 바다와 야자수가 펼쳐져 있었고 손에는 와인잔이 들려 있었죠. 장소 태그는 제주도 신라호텔이었고 사진 밑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시댁 스트레스 없는 우리 가족만의 힐링 설날. 의 사랑하는 엄마 아빠. 유라의 친정 부모님까지 함께였어요. 그들의 환한 웃음이, 그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 같았어요. 차가 막힌다던 그들은 제주도에서 힐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시댁은 스트레스일 뿐이었고요. 저는 텅 빈 거실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정성껏 차린 음식들이 원망스러웠고 그들을 기다렸던 제 자신이 너무나도 비참했어요. 결국 저는 혼자 차례를 지냈어요. 남편의 사진 앞에서 절을 하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여보, 나 이제 어떡해요?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차례가 끝나고 상을 물린 뒤에 텅 빈 식탁에 홀로 앉아 식어버린 떡국을 입에 넣었어요.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차갑고 끈적한 덩어리를 억지로 삼키는 것 같았죠. 배신감과 서러움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명절 연휴가 다 끝난 평일 오후였죠. 초인종 소리에 나가보니 아들 내외가 서 있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환하게 웃으면서요. 손에는 값비싸 보이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어요. 어머니, 설날에 찾아뵙지도 못하고 죄송해요. 이거 맛있는 걸로 사왔어요. 유라의 상냥한 목소리가 그날따라 역겹게 들렸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안으로 들였죠. 자리에 앉자마자 아들 지훈이가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저는 직감했어요. 이 방문의 진짜 목적은 세배도 선물도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지금 하는 사업에 자금이 좀 급하게 필요해서요. 혹시 5천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실소했어요. 설날 아침 나를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돈이라니.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나한텐 그런 큰돈 없다. 그때였어요. 옆에서 조용히 눈치만 보던 유라의 표정이 싹 변하더군요. 어머니, 너무 섭섭하게 그러시네요. 저희가 달라는 것도 아니고 빌려달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어머니 재산이 나중엔 다 저희 건데 너무 팍팍하게 구시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은 제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어요. 내 재산이 왜 너희 것이지? 내가 평생 땀 흘려 모으고 내 아버지가 목숨처럼 아껴 일군 재산이 왜 당연히 너희 것이 되는 거지?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저는 그들에게 소리쳤어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그들은 어깨를 으쓱하며 마치 제가 이상하다는 듯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더니 이내 자리에서 일어나 집을 나섰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고 차갑게 들렸어요. 그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추운 설날을 보냈답니다. 아들 내외가 현관문을 박차고 나간 뒤 집안에는 무겁고 차가운 침묵만이 남았어요. 저는 한참 동안이나 그들이 서 있던 자리를 멍하니 바라보며 서 있었죠. 온몸의 기운이 쑥 빠져나가면서 다리가 후들거려 그대로 마루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조금 있으면 지훈이가 다시 문을 열고 들어와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하고 말해줄 것만 같았죠.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며칠 동안은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밥을 먹어도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았고 밤에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죠. 눈을 감으면 며느리의 그 경멸에 찬 눈빛과 어머니 재산이 다 저희 거죠. 하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보다 더 저를 고통스럽게 했던 건 그런 며느리 옆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던 아들의 모습이었어요. 내 아들,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내 아들이 어쩌다 저렇게 변해버렸을까. 돈 문제로 아들에게 악을 쓰며 소리쳤던 제 모습이 떠오를 때면 내가 너무 심했나 하는 자책감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하지만 이내 며느리의 당돌한 말이 떠오르면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시간이 흐를수록 남편의 빈자리가 사무치게 그리웠어요. 그이가 살아있었다면 감히 내 아들이, 내 며느리가 나에게 이럴 수는 없었을 텐데, 든든한 울타리가 사라진 묵은 나무처럼 저는 속절없이 비바람을 맞는 기분이었어요. 혼자라는 사실이, 아무도 내 편이 없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외롭고 무서웠죠. 그렇게 무기력하게 며칠을 보내다가 문득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주저앉아 울고만 있으면 정말 그들의 말대로 기력 없고 판단력 흐린 늙은이가 되어버릴 것만 같았거든요. 뭐라도 해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살아생전 가장 아꼈던 공간, 서재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이의 손때 묻은 물건들을 만지다 보면 조금은 마음이 차분해질까 싶었죠. 남편의 서재는 세월이 멈춘 곳 같았어요. 책장에는 낡은 법전과 역사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고, 책상 위에는 쓰다만 만년필과 돋보기 안경이 그대로 놓여 있었죠. 창가에 서서 먼지를 닦아내는데 햇살이 뽀얀 먼지를 비추며 공기 중에 흩어지는 모습이 보였어요. 마치 남편이 남긴 시간의 흔적들 같았죠. 책장을 닦고 책상 서랍을 정리하고 그렇게 한참을 움직이다 보니 복잡했던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는 것 같았어요. 마지막으로 벽에 걸린 붓글씨 액자를 닦으려 손을 뻗었을 때였어요. 액자가 살짝 삐뚤어져 있길래 바로잡으려는데 액자 뒤 벽에서 무언가 툭 하고 걸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조심스럽게 액자를 내려보니 벽지와 똑같은 색으로 위장된 작은 금고문이 나타났어요.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수십 년을 이 집에서 살았는데 이런 게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손잡이도 없이 숫자 버튼만 몇 개 달려있는 작은 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생일을 눌렀어요. 0, 4, 1, 5, 딸깍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금고문이 스르르 열렸어요. 금고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그저 낡은 열쇠 꾸러미 하나와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봉투 위에는 남편의 단정한 글씨체로 사랑하는 내 아내 박수진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편지 한 통과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죠. 편지를 펼쳤어요. 사랑하는 수진에게, 만약 당신이 이 편지를 읽게 된다면 아마 내가 당신 곁에 없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겠구려. 미안하오. 먼저 가는 놈이 이기적인 놈이라는데 내가 바로 그 이기적인 놈이 되었구려. 수진, 당신은 내가 아는 가장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오. 하지만 때로는 그 강인함이 당신을 더 외롭게 만들까봐 늘 걱정이 되었소. 만약 당신이 혼자 감당하기 힘든 일이 닥친다면 이 봉투 안의 것들이 당신의 작은 방패가 되어주길 바라오. 부디 혼자 모든 짐을 짊어지려 하지 마시오.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고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 사랑하오, 영원히.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먼저 간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나를 이토록 깊이 생각해 주었던 그 마음에 가슴이 미어졌죠. 편지와 함께 들어있던 서류는 개인 신탁 계약서 사본이었어요. 그리고 열쇠 꾸러미에는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서천리라는 주소가 적힌 꼬리표가 달려 있었죠. 계약서에는 우리은행 종로금융센터 이충훈 지점장이라는 이름과 연락처가 명확히 적혀 있었어요. 저는 며칠을 고민했어요. 이 모든 게 현실인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웠죠. 그러다 용기를 내기로 했어요. 남편이 남긴 방패가 무엇인지 직접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저는 수화기를 들고 편지에 적힌 이충훈 지점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중후하고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네, 우리은행 이충훈입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제 이름을 밝히고 남편의 이야기를 꺼내자 그의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아, 사모님이셨군요. 회장님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연락 주실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찾아오기를 기다렸다는 듯 모든 것을 차분히 설명해 주었어요. 남편은 돌아가시기 몇 년 전부터 이 모든 것을 준비했다고 해요.
10년 전에 춘천호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작은 별장을 사두었고 별도의 계좌에 6억 원의 현금을 신탁해 두었다고요. 이 모든 재산은 오직 저 박수진만이 법적으로 인출하고 처분할 수 있으며 자식들은 그 존재조차 알 수 없도록 철저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 두었다는 말도 덧붙였죠. 회장님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사모님은 스스로를 지킬 힘이 있는 분이지만 그 힘을 쓰지 않아도 되는 평안한 노후를 선물하고 싶다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죠. 그 눈물은 서름과 외로움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고마움과 사랑,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인 눈물이었죠. 남편은 죽어서까지도 저를 지켜주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돈과 부동산이 아니었어요. 나를 향한 남편의 깊고 변치 않는 사랑이자 앞으로 닥쳐올지 모를 시련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지혜가 담긴 보호 계획이었어요. 무력감과 슬픔으로 흐릿했던 제 눈빛에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거울 앞으로 다가가 제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눈물로 젖은 초라한 늙은이가 아니라 한 남자의 아내였고 한 아이의 어머니였으며 그리고 이제는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박수진이라는 한 사람이 서 있었어요. 더 이상 피해자로만 머물지 않을 거예요. 남편이 남겨준 이 방패를 들고 이제 내 삶을 위한 싸움을 시작할 때가 온 거예요. 남편이 남겨준 비밀을 알게 된 후 며칠간은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마음이 든든했어요. 보이지 않는 갑옷을 입은 기분이랄까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 그리고 내 뒤에 든든한 방패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죠.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며느리 유라는 훨씬 더 집요하고 영악한 아이였거든요. 정면으로 부딪혀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유라는 이제 뒤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오후였어요. 신우이, 그러니까 제 남편의 여동생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죠. 평소에는 명절이나 생일에도 연락 한 통 없던 아가씨였는데 웬일인가 싶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 묻어 있었죠. 언니, 괜찮으세요?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신다고 건강은 괜찮으시냐고요. 유라가 글쎄 언니 혼자 계시는 게 너무 걱정된다고 자기한테 눈물까지 글썽이며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최근에 돈 문제로 제가 이상한 고집을 부려서 온 가족이 걱정하고 있다는 말까지 덧붙이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아, 이 아이가 이제 나를 이상한 사람, 정신이 온전치 못한 늙은이로 몰아가려는 거구나. 교묘하게 친척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저를 고립시키려는 속셈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었죠.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괜찮다고 유라가 괜한 걱정을 하는 거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지만 심장은 한참 동안이나 세차게 뛰었어요. 며칠 뒤에는 유라가 아들 지훈이와 함께 집으로 찾아왔어요. 지난번의 일은 죄송했다며 자기가 너무 경솔했다며 고개를 숙이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가증스럽던지. 하지만 저는 일단 모른 척 받아주기로 했어요. 저 아이가 도대체 무슨 꿍꿍이인지 제 눈으로 똑똑히 지켜봐야 했으니까요. 유라는 살갑게 제 팔짱을 끼며 거실로 들어와서는 어머니, 혈압약은 드셨어요? 제가 잘 챙겨드려야 하는데 하며 일부러 아들이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잠시 부엌에 다녀온 사이에 거실 탁자 위에 있던 제 돋보기 안경을 소파 쿠션 밑에 숨겨놓고는 제가 안경을 찾으며 당황하자 어머님, 안경이 왜 거기 있어요? 방금도 거기 두셨는데 잊으셨나 봐요라며 제 기억력을 타박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보이지 않는 전쟁의 시작이라는 것을. 불안한 마음을 떨치기 위해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장을 보러 나섰어요. 복잡할 때일수록 평소처럼 움직여야 한다는 게 제 지론이거든요. 제 단골집들이 모여있는 광장시장에 들어서자 시끌벅적한 사람 소리와 맛있는 음식 냄새가 저를 반겨주었어요. 아이고, 박 여사님 오셨네. 오늘 생선 좋은 거 들어왔어. 상인들은 수십 년 전부터 저를 봐온 이웃들이에요. 그들과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고 덤으로 채소 몇 개를 더 얻어오면서
저는 잠시나마 시름을 잊을 수 있었죠. 제가 이렇게 멀쩡하게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고 있는데 누가 감히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날이었어요.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길 건너편에서 남편의 오랜 친구인 김 변호사님을 마주쳤어요. 은퇴하신 후로는 통뵙기 어려웠는데 정말 반가웠죠. 그런데 제게 인사를 건네는 그의 표정이 어딘가 편치 않아 보였어요. 잠시 망설이던 그는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박 여사님, 혹시 요즘 어디 편찮으신 곳이라도 있으십니까? 제가 의아한 표정을 짓자 그는 더욱 어려운 표정으로 말을 이었죠. 얼마 전에 아드님 내외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었습니다. 박 여사님의 성년 후견인 지적 문제로 법률 상담을 요청하더군요. 성년 후견인. 그 단어가 망치처럼 제 머리를 내리쳤어요. 법적으로 나를, 이 박수진을 스스로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무능력자로 만들겠다는 뜻이잖아요.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기 위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김 변호사에게 간신히 괜찮다고 말하고 돌아섰지만 집으로 오는 내내 다리가 풀려 몇 번이나 주저앉을 뻔했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김 변호사님의 말이, 며느리의 위선적인 웃음이, 아들의 침묵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죠. 자식들이 머물다 간 아들 방에서 희미하게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보고 저는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옮겼어요. 닫힌 문틈으로 유라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전화 통화를 하는 모양이었죠. 네, 상담사님. 저희 어머니요. 그래서 정신감정부터 빨리 받게 해서 한정후견인 지정만 받으면 여기 익선동 집도 저희가 합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제가 강남에 있는 고급 실버타운에 예약금일 500만 원도 이미 걸어놨어요. 절차만 빨리 진행되면 좋겠는데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내 아들이, 내 며느리가 나를 정신병원에 보내고 요양원에 가두고 내 집과 재산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어요. 그 목소리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어요. 저는 비틀거리며 거실로 나왔어요. 식탁 위에는 며느리가 놓고 간 태블릿 PC가 충전기에 꽂혀 있었죠. 화면이 켜지는 순간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새로 도착한 문자 메시지 알림이었어요. 박수진님, 오호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예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제가 한 번도 예약한 적 없는 진료 예약 문자. 그들은 제 이름까지 도용해 이 모든 일을 꾸미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법도, 제도도, 심지어 내 피부치마저 나를 옥죄는 보이지 않는 감옥이 되어버렸죠. 저는 남편의 서재로 들어가 불도 켜지 않은 채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남편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어요. 당신은 내가 아는 가장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요. 남편의 글씨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래, 나 박수진은 약한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절망의 가장 밑바닥에서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의 서류 봉투에 함께 들어있던 작은 수첩을 펼쳤어요. 그곳에는 남편이 만약을 위해 적어두었던 여러 사람의 연락처가 있었죠. 그리고 그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이름, 최민경, 분쟁 해결 전문가. 저는 망설임 없이 수화기를 들고 그 번호를 눌렀어요. 이제 더 이상 방어만 할 수는 없어요. 이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내가 직접 걸어나갈 차례였죠. 수화기를 내려놓은 뒤에도 한참 동안이나 손이 떨렸어요. 절망의 벼랑 끝에서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건 전화였죠. 다행히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최민경이라는 여자의 목소리는 침착하고 단단했어요. 제 횡설수설하는 이야기를 묵묵히 다 들어주더니 다음 날 아침 광화문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만나자고 하더군요. 그날 밤 저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알람을 맞춰놓고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저는 남편이 남겨준 서류들을 품에 안고 광화문으로 향했어요. 최민경 씨의 사무실은 높은 빌딩 꼭대기 층에 있었어요. 통유리 너머로 경복궁이 내려다 보이는 멋진 곳이었죠. 저를 맞이한 최민경 씨는 4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눈빛이 아주 날카로운 여자였어요. 군더더기 없는 정장 차림에 말투 하나하나에 자신감이 넘쳤죠.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겪은 모든 일을 숨김없이 털어놓았어요. 설날 아침의 배신감부터 며느리의 가스라이팅, 그리고 성년 후견인이라는 무서운 계획까지. 제 이야기가 끝나자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명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지금부터 이건 감정 싸움이 아닙니다. 철저한 정보전이에요. 저쪽이 어머님을 비이성적인 사람으로 몰아간다면 저희는 어머님이 얼마나 이성적이고 유능한 분인지 완벽한 증거와 논리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녀의 말은 제 혼란스러운 머릿속을 한 번에 정리해 주는 것 같았어요. 그녀의 첫 번째 지시는 남편이 남긴 보호위원회를 공식적으로 가동시키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길로 우리은행의 이충훈 지점장님을 찾아갔어요. 그는 저를 보자마자 깍듯하게 일어나 맞으며 신탁 자금이 법적으로 얼마나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는지, 자녀들이 절대 손댈 수 없도록 설정된 조항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해 주었죠. 다음으로는 김 변호사님을 찾아가 정식으로 법률 자문을 구했어요. 그는 며느리의 후견인 지정 신청이 얼마나 부당한지를 법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논리를 꼼꼼하게 준비해 주겠다고 약속했죠.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제 편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최민경 씨는 제게 몇 가지 숙제를 내주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이 앞섰죠. 하지만 물러설 곳이 없었어요. 첫 번째 숙제는 유라와의 모든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었어요. 며칠 뒤 유라는 또다시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고 집에 찾아왔어요. 어머니, 제가 지난번에 너무 심했죠. 그래도 다 어머니 걱정돼서 그런 거였어요. 저는 속으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누르며 탁자 밑에 놓아둔 스마트폰의 녹음 버튼을 조용히 눌렀어요. 그리고 그날 유라의 입에서는 걱정을 가장한 교묘한 말들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왔죠. 두 번째 숙제는 저의 사회적 관계를 증명할 자료를 모으는 것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광장시장에 가서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용기를 내어 부탁했죠. 제가 수십 년간 이곳을 오가며 어떤 모습이었는지 혹시 글로나마 짧게 써주실 수 있겠냐고요. 그러자 채소가게 아주머니가 버럭 화를 내시더군요. 아니, 박 여사님 같이 반듯한 분한테 누가 이상한 소리를 해. 내가 아주 똑똑히 써줄게. 그렇게 저는 수십 년간 저를 봐온 이웃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사실 확인서를 10통 넘게 받을 수 있었어요. 가장 어렵고 두려웠던 숙제는 세 번째였어요. 공신력 있는 대학병원에서 스스로 정신건강검진을 받는 것. 며느리가 저를 정신병자로 몰아가려는 이 상황에서 제 발로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간다는 건 정말 끔찍한 일이었죠. 하지만 최민경 씨는 이게 가장 확실한 무기가 될 거라고 했어요. 저는 서울대병원에 예약을 잡고 온갖 복잡한 검사들을 받았어요. 며칠 뒤 제 손에 들려진 진단서에는 인지능력 및 정신건강 상태 매우 양호하며 독립적인 의사결정 능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이라는 문장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그 과정에서 최민경 씨는 제게 새로운 무기를 쓰는 법도 가르쳐 주었어요. 바로 스마트폰이었죠. 그녀는 제게 녹음 기능을 어떻게 몰래 켜고 끄는지, 화면을 어떻게 캡처해서 저장하는지를 차근차근 알려주었어요. 저는 그날 밤 며느리의 인스타그램에 다시 들어가 제주도 여행 사진이 올라온 날짜와 시간이 정확히 찍힌 화면을 캡처했어요. 그리고 아들이 돈을 요구하며 보냈던 카카오톡 메시지들도 전부 저장해 두었죠. 저에게 상처만 주었던 디지털 세상이 이제는 제 진실을 증명해 줄 증거의 창고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모든 증거가 모인 어느 날 오후, 저는 최민경 씨의 사무실에 김 변호사님과 함께 모였어요. 책상 위에는 제가 모은 모든 것들이 펼쳐져 있었죠. 병원 진단서, 이웃들의 사실 확인서, 은행의 신탁 증명 서류, 그리고 제 스마트폰에 담긴 녹음 파일과 캡처 사진들. 최민경 씨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완벽합니다. 이제 저희는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녀의 전략은 우리가 먼저 공격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며느리 유라가 예정대로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을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었죠. 그들이 스스로 판을 깔고 덫을 놓으면 우리는 법정이라는 가장 확실한 무대 위에서 이 모든 증거를 공개해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거짓인지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그녀가 계획한 새벽의 반격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방어가 아니었어요. 모든 것을 되돌려주기 위한 철저하게 준비된 반격의 서막이었죠.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제 옆에는 든든한 조력자들이 있었고 제 손에는 진실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들려 있었으니까요. 최민경 변호사와 약속한 결전의 날이 밝았어요. 서초동에 있는 서울가정법원으로 향하는 내내 제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나올 것처럼 세차게 뛰었죠. 지난 몇 주간은 마치 꿈속을 헤매는 것 같았어요. 증거를 모으고 사람들을 만나고 내 삶을 지키기 위해 정신없이 달렸지만 막상 법정 앞에 서니 다시금 두려움이 엄습해 왔어요. 내가 정말 이길 수 있을까? 내 아들과 며느리를 상대로 내가 정말 이 끔찍한 싸움을 끝낼 수 있을까?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낯설게만 느껴졌어요. 법원 입구에는 최민경 변호사와 김 변호사님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 옆에는 광장시장의 채소가게 아주머니와 떡집 사장님이 수줍게 서 계셨죠. 제가 부탁드리지도 않았는데 제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와 주신 거예요. 여사님, 걱정 마. 우리가 다 봤는데 여사님만큼 정신 멀쩡한 사람이 어딨다고. 채소가게 아주머니가 제 손을 꽉 잡아주시는데 그 순간 뜨거운 것이 목구멍으로 울컥 치밀어 올랐어요. 혼자가 아니었어요. 제 곁에는 저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법정 안은 차갑고 엄숙한 공기로 가득했어요. 저 멀리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아들 지훈이와 며느리 유라의 모습이 보였어요. 유라는 하얀 원피스 차림에 화장기 없는 얼굴로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것처럼 연약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제 아들은 차마 저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고요. 판사가 들어오고 드디어 심리가 시작되었어요. 먼저 유라 측 변호사가 일어나 준비한 자료들을 제출하기 시작했어요. 유라와 제가 나눈 대화 중 교묘하게 편집된 녹취록이 흘러나왔어요. 제가 날짜를 헷갈려 하거나 했던 말을 반복하는 부분만 절묘하게 잘라붙여 놓았더군요. 다음으로는 신우이를 포함한 몇몇 친척들의 증언이 이어졌어요. 유라가 미리 흘려놓은 거짓 정보에 완전히 세뇌된 그들은 제가 요즘 들어 부쩍 이상해졌다며 하나같이 입을 모았죠. 마지막으로 유라가 증인석에 섰어요. 그녀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죠.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그저 홀로 계신 저희 어머님을 편안하게 모시고 싶었을 뿐입니다. 요즘 부쩍 기억력도 안 좋아지시고 자꾸 위험한 판단을 하셔서 저희가 어머님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해드리고 남은 여생을 최고의 환경에서 보내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자식된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위선적인 연기에 방청석에서는 작은 셔터 소리가 터져나왔어요. 분위기는 완전히 저들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는 듯 보였죠. 저는 입술을 깨물며 최민경 변호사의 옆모습을 쳐다보았어요. 그녀는 미동도 없이 차가운 눈으로 유라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드디어 저희 측의 반론 시간이 되었어요. 최민경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죠. 지금부터 신청인 강유라 씨의 주장이 얼마나 철저한 거짓과 탐욕으로 꾸며진 것인지 객관적인 증거로 증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발급받은 제 정신건강 소견서였어요. 최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하자 판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를 꼼꼼히 읽어내려갔죠. 법정 안이 조용해졌어요. 피고 박수진님은 인지능력 및 정신건강 상태 매우 양호하며 독립적인 의사결정 능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 판사가 나지막이 소견서의 결론을 읊조리자 유라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이 보였어요. 두 번째 증거는 광장시장 상인 10분이 자필로 써주신 사실 확인서였어요. 최 변호사는 그중 몇 개를 골라
큰 소리로 읽어 내려갔어요. 박수진 여사님은 수십 년간 한결같이 저희 시장의 터줏대감이셨습니다. 누구보다 총명하고 따뜻한 분이십니다. 물건값 하나 허투루 깎는 법 없으시고 저희 같은 상인들 안부까지 먼저 물어주시는 분입니다. 고립되고 혼란스러운 늙은이가 아닌 지역사회에 존경받는 일원인 제 모습이 법정 안에 그려지고 있었죠. 그리고 세 번째 증거가 제출되는 순간 법정의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법정 스크린에 익숙한 사진 한 장이 떠올랐어요. 바로 설날 아침 저를 지옥으로 밀어넣었던 유라의 인스타그램 사진이었죠. 최 변호사는 날짜와 시간이 선명하게 찍힌 캡처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신청인은 설날 당일 시어머니에게 차가 막혀 못 간다는 문자를 보낸 바로 그 시각 제주도 고급 리조트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어머님을 걱정하는 며느리의 모습입니까? 유라의 얼굴은 이제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네 번째 증거가 공개되자 법정은 충격으로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스피커를 통해 차갑고 계산적인 유라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거든요. 한정우견인 지적만 받으면 여기 익선동 집도 우리가 합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제 아들 지훈이는 결국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고개를 떨구었어요. 더 이상 제 얼굴을 쳐다볼 용기조차 없는 듯 보였죠. 마지막으로 최 변호사는 고급 실버타운에 제 이름으로 500만 원의 계약금이 이체된 내역을 스크린에 띄웠어요. 신청인은 피고의 동의도 없이 피고를 요양시설에 보내기 위한 절차를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과연 순수한 효심에서 비롯된 행동입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최민경 변호사가 결정타를 날렸어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마지막으로 제출할 증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녀는 은행에서 발급받은 서류 한 장을 제출했어요. 신청인 강유라 씨는 불과 한 달 전 피고 소유의 춘천 별장을 담보로 5억 원의 대출을 받으려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동산이 피고의 남편이 설정해둔 개인 신탁 재산이었기에 은행에서 거절당했습니다. 이로써 유라의 모든 행동이 효심이 아닌 사업 자금을 메꾸기 위한 절박한 탐욕에서 비롯되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어요. 판사는 유라 측 변호사를 향해 이게 대체 무슨 경우입니까? 라며 크게 질책했어요. 유라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파들파들 떨고만 있었죠. 결과는 순식간에 나왔어요. 판사는 신청인의 청구를 이유 없음으로 기각하며 오히려 신청인의 악의적인 의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어요. 모든 것이 끝났어요. 재판이 끝나고 저는 무너져 내리는 아들과 며느리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대신 저를 위해 기꺼이 와주신 광장시장의 두 분과 김 변호사님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속을 제 인생에서 가장 당당하고 위험 있는 걸음으로 걸어 나왔답니다. 제 모든 것을 빼앗길 뻔했던 바로 그곳에서 저는 제 모든 것을 되찾은 거예요. 법정 문을 나서는 순간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와 기자들의 질문에 잠시 정신이 아찔했어요. 하지만 제 옆에는 든든한 최민경 변호사가, 그리고 반대쪽에는 제 손을 꼭 잡은 김 변호사님과 시장 상인분들이 계셨죠. 그들의 온기가 저를 지탱해 주었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지난 몇 달간의 시간들이 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믿어준 사람들과 함께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에는 큰 변화가 찾아왔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평생을 살아온 익선동의 한옥집을 처분한 것이었죠. 그 집은 제 젊음과 남편과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소중한 곳이었지만 이제는 아들과 며느리의 탐욕과 배신이 남긴 상처의 공간이 되어버렸거든요. 더 이상 그곳에 머물고 싶지 않았어요. 정든 이웃들과 헤어지는 것은 아쉬웠지만 저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어요. 저는 남편이 남겨준 춘천의 별장으로 거처를 옮겼어요. 서울의 소음과 복잡함에서 벗어나 잔잔한 춘천호가 내려다 보이는 이곳에 오니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죠. 아침이면 물안개가 피어오르고 저녁이면 호수 위로 노을이 지는 풍경을 보며 저는 서서히 마음의 평화를 되찾아갔어요. 이곳에서 저는 남편의 유산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의미 있을까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심했죠. 이 집을 저 혼자만의 안식처가 아닌 저처럼 상처받은 다른 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기로요. 저는 익선동 집을 판 돈과 남편이 남겨준 신탁 자금을 합쳐 수진의 쉼터라는 이름의 작은 비영리 재단을 설립했어요. 변호사님과 은행 지점장님이 자기 일처럼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셨죠. 수진의 쉼터는 대단한 곳은 아니에요. 그저 가족에게서 소외되고 마음 둘 곳 없는 여성, 어르신들이 주말 동안이라도 와서 편히 쉬고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런 공간이죠. 제 평생의 자부심이었던 요리 솜씨는 이제 더 이상 한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상처받은 마음들을 위로하는 따뜻한 밥상을 차리는데 쓰이게 되었죠. 처음에는 저와 비슷한 처지의 할머니 두세 분이 찾아오시는 것이 전부였지만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작은 지역 신문에 저희 이야기가 실리면서 주말마다 쉼터를 찾는 분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돕고 싶다는 젊은 자원봉사자들의 연락도 이어졌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낯선 차 한 대가 쉼터 입구에 멈춰서더니 초췌한 모습의 지훈이가 내렸어요. 제 아들이었죠. 법정에서 본 이후로 처음이었어요. 그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아무 말 없이 눈물만 뚝뚝 흘렸어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끔찍한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달았다고 하더군요. 유라와는 이혼 소송 중이라고 했어요. 제 마음 한편이 다시 아려왔지만 저는 그를 섣불리 일으켜 세우지 않았어요. 한참을 울던 아들이 간신히 입을 열어 용서를 빌었어요. 저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말했죠. 지훈아, 용서는 말 한마디로 되는 게 아니란다. 정말 네가 잘못을 깨달았다면 앞으로의 내 삶으로 증명해 보이렴. 진심으로 뉘우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때가 되면 엄마도 너를 다시 아들로 볼 수 있을지도 모르지. 저는 관계의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히 했죠. 우리의 관계는 이제 예전 같을 수 없다고. 더 이상 희생하고 의존하는 관계가 아닌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건강한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요. 아들은 한참 동안이나 고개를 들지 못하다가 말없이 절을 하고 돌아갔어요. 어느덧 춘천의 따스한 봄이 찾아왔어요. 저는 쉼터를 찾아온 다른 할머니들과 마당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쑥을 다듬고 있었어요. 봄향기 가득한 쑥된장국을 끓일 참이었죠. 어머님, 쑥향이 너무 좋아요. 이따 밥 2그릇은 먹어야겠네. 할머니들의 웃음소리가 마당 가득 울려 퍼졌어요. 저는 이제 제 스마트폰으로 쉼터의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는 작은 블로그도 운영해요. 오늘의 메뉴나 함께 만든 음식 사진을 올리면 멀리 사는 자식들보다도 더 따뜻한 댓글들이 달리곤 하죠. 그 순간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진정한 가족이란 꼭 피로 맺어져야만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요.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작은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이 마음들이 모여 더 큰 가족을 이룰 수도 있다는 것을요. 저는 남편이 제게 남겨준 사랑을 저만의 방식으로 세상에 돌려주고 있었어요. 저 멀리 잔잔한 춘천호 위로 봄 햇살이 부서져 내리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어요. 제 삶의 주인은 바로 저 자신이라는 사실을 저는 이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가장 현명한 복수는 파괴가 아닌 건설이었어요. 상처를 준 이들을 무너뜨리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아픔을 딛고 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었죠. 진정한 승리란 그렇게 자신과 세상을 향한 새로운 희망을 피워내는 것이니까요. 모든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법이죠.